네, 세미나 사회는 제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경제학, 그 다음에 경영학, 법학 분야에서 어떻게 석학들 세 분이 오늘 발표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양한 각도로 이 내용을 분석하고 토론할 텐데, 세 분 발표가 끝난 다음에는 패널 간의 토론이 있고, 그 다음에 청중석으로부터 질의응답도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으로 발표해 주실 분이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로 계시고 바른사회 공동대표이신 조동근 교수님께서 AI 혁명에 추동된 반도체 시장 퀀텀 점프를 자신의 공으로 돌린 삼전 노조의 무지와 탐욕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조동근 교수입니다. 네, 처음 발제 순서대로 발제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전에 잠깐 좀 멘트를 좀 드리면은, 사실은 바른사회 시민회의가 시민단체입니다. 시민단체의 본령은 뭐냐면 항상 right time, right words죠. 필요한 때 필요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요새 보면 대한민국이 삼전 노조 때문에 하여튼 뒤숭숭하고 이게 흔들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말은 많은데 체계적으로 정리된 견해를 그때 표명하는 기관이 없어요, 사실요. 그 시끄러운 참여연대, 경실련, 이 소위 말해서 좌파 단체들은 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예. 필요한 때 필요한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시민단체로서 또는 지식인 단체로서 수명이 다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 많이 계시지는 않지만 숫자가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사실요. 일당백이라는 얘기도 있고 일당천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하여튼 나름대로 깊은 문제의식을 갖고 이 다시 이 세미나를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제목에 많은 걸 이제 녹여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제목에 하여튼 얘기하고자 하는 거에 하여튼 한 70% 이상이 다 녹아 있어야 되는데, 제가 심사숙고해서 제목을 잡았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제목에. 그래갖고, 잡은 제목에, 이건 그대로입니다. AI 혁명에 추동된 이 반도체 시장인데, 이게 지금, AI 혁명에 추동된 반도체 시장 퀀텀 점프를 자신의 공으로 돌린 삼전 노조의 무지와 탐욕입니다. 이 정도 하면은 지금 사실 AI 혁명에 두리분된 거죠. 그래갖고 이 반도체 시장에 퀀텀 점프를 했는데, 그거를 자신의 공이라고 돌리는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삼전 노조가 되는 거죠. 그들의 무지의, 그다음 탐욕을 여지없이 공격하고 까발리는 그런 취지로서 이 글을 마련했습니다. 제가 이거 여기 나중에 좀 적어보세요. 네. 아니. 나중에 이 반도체 시장인데, 이게 제목에. 네네네. 그래서 여러 번 얘기 들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적어줘. 그리고 발제 시간을 한 25분 정도 이내로 좀 좁히겠습니다. 좀 길어지면은 좀 지루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건 다 기록에 남아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프롤로그를 하겠는데, 가장 키워드가 삼전 노조가 영업이익 N%를 청구했습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뭐냐면 현재를 탕진하고 미래를 착취하는 어떤 폭거입니다. 더 이상 압축할 수가 없어요, 사실요. 현재를 탕진하고 미래를 착취하는 폭거다. 사실은 미국의 4대 빅테크,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가 캐피털 익스펜디처가 이 AI 혁명을 갖다가 주동한 겁니다, 지금요. 여기 편성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최근에 이렇게 많은 돈을 갖다 집어넣기 때문에 AI 혁명이 두리번된 건 맞죠. 그래서 삼성전자고 하이닉스가 성공했다면은 이 AI 물결에 올라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삼전 노조는 자신의 노동 생산성이 높아서 천문학적인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주장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뭐가 떠오르는 질문이냐면은 2026년 이전에 노동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죠. 제가 제목에 말한 대로 보면은 이걸 자신의 공으로 돌릴 수는 없는 건데 이렇게 공으로 돌린 거죠. 그래서 삼전 노조는 더군다나
총파업으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자는 그런 파업구호를 내세웠는데 이거는 사실 물리를 세워서 대한민국을 멈추게 하겠다는 민노총 화물연대 구호의 판박입니다. 지금 사실 뭐 이런 정도에 보면요. 삼전이라는 어떤지 그렇게 뭐 옷은 입었지만 그 안에 있는 그 흉물스러운 그 모습이 이 삼전 노조를 통해서 그대로 보여지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삼전 노조 요구는 간단하더라고요. 보면 성과급 지급 기준을 투명화, 그 다음에 셀러리 캡 보상 한도를 갖다가 폐지를 하겠다 해달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성과급 지급 기준 투명합니다. 지금도 보면은요. 투명해요. 더 이상 투명할 수가 없어요. 다 공지돼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신상 필벌이죠. 그게 사실상 한마디로 어디에 녹아 있습니까? 보면요. 이 성과급 기준이 페어하고, 그다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그런 기준에서 세워졌다는 건데, 이거를 뭐 투명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파업을 갖다가 협박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최성호 노조위원장이 설비 백업을 고려하면 최소 20조 원에서 30조 원 규모의 파업 손실이 있을 것이다라고 공가를 치는데 여기 설비 백업을 고려하면 이라는 조건절을 우리가 해석하면은 단순 파업이 아니고 공장을 세우겠다는 협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짚고 넘어갈 때 2025년도에 삼성전자 노사가 임담협을 체결을 했어요. 날짜를 제가 그대로 좀 찾아왔는데 2025년 2월 24일 날 이제 해당되는 거죠. 25년 임금 단체 협약에 잠정 합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3월 5일 날 최종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효력은 6년도, 다음 연도인 2026년에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요. 올해. 그리고 최종 합의가 뭐냐? 딱 두 가지 해보면요. 평균 임금 인상률을 5.1%로 하고, 그 다음에 성과급 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 공동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겠다 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바로 뭐냐면은 이제 성과에 다시 이게 합의된 주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그래서, 그 다음에 2025년도 합의에서는 성과급 산식을 확정하지는 않았어요. 단 뭐냐면은 향후 성과급 제도 개선을 위한 절차와 장치에 합의한 것이 전부입니다. 산식 자체를 확정하지 않았죠, 지금요. 그러다 노조는 느닷없이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했습니다. 느닷없이죠, 보면. 이는 이미 체결되어 발효 중인 단체 협약 사항을 임의로 중간에 뒤집은 폭거입니다. 이게 사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우리가 다 간과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성과급 개편을 파업으로 압박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올해는 이제 2025년도에 이제 임담협이 지속되는 어떤 효과가 지속되는 해이기 때문에 2027년도 내년이죠. 임담협의 성과급 제도 설계 의제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맞습니다. 파업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삼전 노조의 현재는 질문이죠.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누구 것인가? 최소한 노조 것은 아니죠. 확실한 것부터 짚고 넘어가는 거죠. 영업이익은 노동의 대가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삼전 노조 영업이익 정률, 성과급 청구 이거는 적법하고 정의로운가라는 치명적인 질문을 던지는데 정률 청구는 회사법과 경제 논리에 반합니다. 반해요. 그리고 적법하지도 그리고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지금. 그 이익 처분은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결의사항이에요. 노조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는 이익 처분을 주총이 아닌 단체 협약으로 옮기겠다는 사실 이것도 폭거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논리가 없잖아요. 논거가 없잖아요. 네. 그 다음에 삼전 노조의 전리품이라는 게 이거에 보면 딱 하나죠. 네. 디바이스 솔루션. 이게 이제 그 자는 이제 반도체 쪽인데, 그래서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 여기서 특별 경영 성과급을 신설한 겁니다. 그리고 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서 산정한 사업 성과의 10.5%로 하되 지급률에 상한은 두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업 성과를 이제 분분을 했는데 그 내용은 영업이익으로 추론이 됩니다. 네. 그리고 성과급 배분, 기존 성과급 배분 지급 방식은
기존의 OPI 알고 계시죠? 초과 상여. 그래서 오버올 퍼포먼스 인덱스, 인센티브 이 방식을 유지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여기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DS 특별 경영 성과급은 부문 40%, 그 다음에 사업부 60%로 배분하고 공통 조직은 메모리 사업부 지급률의 70%로 한다. 뒤에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 다 알려져 있죠, 보면요. 그래서 세후 전에 자사주로 지급하고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지만은 3분의 1과 3분의 1 또 다른 3분의 1은 1년, 2년의 매각 제한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자사주를 우리가 먼저 수확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3차 상법 개정하고 충돌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걸 우리가 좀 고쳐야 되고요. 요거 이제 핵심이 되는 건데 보면은 삼성전자 노사 합의 영업이 하한과 유효기간인데 조건을 걸었죠. 조건을. 그래서 이제 2020에서 26에서 28까지는 영업이익이 200조 원을 넘을 때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029에서 35년까지는 영업이익 100조를 넘으면 이런 조건들을 달았는데 영업이익 하한 200조는 매우 낮은 목표입니다. 따라서 노리는 건 앞으로 3개년간 최소 3개년간 매년이죠. 3개년간 6억 곱하기 3 했을 때 18억을 배분받을 걸 기대하고 거기에 맞게끔 설계한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한 대로 이제 이 유효 기간이 도서 합의 기간이 사실 임담협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10년으로 좀 잡았어요. 비상식적으로 조금 긴 기간입니다. 보통 1년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2년 하면 10년을 갖다 이렇게 미리 해서 이렇게 미리 그 옷을 바꿔놓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뭐 처음에 3년 또 나머중에 7년 이렇게 해갖고 이거를 하는 건 이거는 비상식적인 거죠. 네. 그 다음에 삼성전자 TO를 보면 이게 좀 복잡하더라고요. 좀 이번에 앞에 좀 땡겼는데 DS, 디바이스 솔루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천덕꾸러기, 디바이스 익스페리언스. 거기는 이제 바로 이제 핸드폰하고 이제 가정이 되겠죠. 이게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디바이스 솔루션 안에 메모리 사업부가 있고 비메모리 사업부가 있죠. 이 비메모리에는 지금도 적자인 파운드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 메모리 사업부 안에 다시 메모리 인원이 있고 그 다음에 공통 조직 인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 굉장히 과거 어떤 신분제와 유사한 정도로 이렇게 인쇄 정도 될 텐데 왜 이렇게 못 박아놓고 말이죠. 진골 성골이 있는데 그 성골이 바로 뭐냐면 DS 보면 메모리 쪽에서도 메모리에 관련된 인원입니다. 요거를 우리가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 2026년 성과급 예정액을 보면 요거는 종합을 해놓은 건데요.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 근로자 적자 사업부임에도 불구하고 1억 6천을 기간 기본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 사업부는 6억, 그 다음 비메모리는 4.8억이 배당보다도 이제 성과로 지급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근데 DX 이게 디바이스 익스피리언스가 되죠. 이게 이제 보면 앞에 얘기했지만 이제 반도체 아닌 이게 핸드폰을 그다음에 가전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는 딸랑 600만 원이에요. 6억하고 600만 원. 부문 간의 극심한 불균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부문 내로 신상필벌에 위배됩니다. 부문 내, 그러니까 디바이스 솔루션 내에서 보면은 영업이익을 전혀 내지 못하는 그런 파운드리 쪽에도 보면은 1.6억에 해당되는 기본적인 성과 배분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신상필벌에 위배되는 거죠. 그리고 DS 총재원은 뭐 다 알려진 거지만 이제 영업이익을 우리가 300조로 이제 가정을 했을 때 거기에 10.5% 31조 5, 31조 5천억. 그렇죠. 그래서 이제 DS 특별 상여급 총 재원은 31.5조 원입니다. 거기에 디지털 솔루션 부분의 공통 몫이 40%예요. 나머지는 4%가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31.5에다가 거기다가 40% 곱하면은 12.6조 원입니다. 요것이 바로 디지털 솔루션, 다시 디바이스 솔루션 전체 인원 7만 8천에게 균등 배분됐을 때 보면 1억 6천이 나오는 산출픈 겁니다.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S 부문 사업과 무관하게 말씀드린 대로 1인당 1.6억에 해당되는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여기 말씀드렸지만 비메모리, 파운드리 등 적자 사업부에도 돌아가는 공통 지급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 사업부로 이제 60%가 이제 돌아가겠죠. 그래서 좀 전에 보셨지만 이제 31.5조 곱하기 60%한 것이 18.9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메모리 사업부에 이제 할당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건 너무 좀 디테일해서 나중에 다시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고 종합을 하면은 이것을 디바이스 솔루션 보면은 사업부와 무관하게 적자 사업부에도 1.65을 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 메모리 사업부에는 1인당 3.9 그래서 1.6 기본이죠. 거기다가 3.9를 더하면 5.5가 되고요. 거기다 OPI 초과 성과급 이거를 0.5억을 더하면은 총 6억이 나오는 이 산출 큰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메모리 사업분의 공통 조직은 2.7억 원을 배분받습니다. 그래서 1.6은 기본이죠. 그 다음에 사업분의 공통 조직으로서 2.7을 더하면 이것이 4.3이 되고 거기다 OPI 오버올 퍼포먼스를 그 더하면은 0.5가 돼서 4.8억. 그 다음에 DX, 그 디바이스 익스피리언스 보면은 그냥 딸랑 600만 원이 끝이에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차이를 줄 이유가 있을까? 보면 핸드폰에 보면 그 사실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핸드폰에 들어가는 사실 반도체는 DX가 파는 거죠. 따라서 디바이스 솔루션의 어떻게 보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이 DX가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무시하고 회계적인 처리만 해서 이렇게 이제 딸랑 600만 원의 자사주를 지급하는 걸로 퉁치는 그게 됐습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 좀 긴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겠는데 영업이익 정률 성과급 배분을 비판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이 세미나의 취지가 되는 거죠.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근로자에게 배분하라 라는 주장은 회사법, 재무이론, 그 다음에 위험부담 원리에 비춰서 전혀 적합하지 않습니다. 영업이익은요, 최종 잔여이익보다 훨씬 큰 거죠. 영업이익은 그 뭐냐면은 이제 소위 그 뭐 매출에서 필요 경비 뺀 나머지니까 그 안에는 법인세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에는 이자 비용 물론 법인세, 영업의 손해, 투자 손실, 환손익 등이 미반영되어 있어요. 미반영. 그리고 영업이익은 임금, 복리후생비, 원재료비, 감가상각비 등 계약상 비용을 차감한 뒤 남은 기업가치 일부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임금 계약을 통해서 노동 제공의 대가를 선취하고 했죠. 주주는 그 모든 보정 청구권자가 지급받은 뒤 남은 잔여가치에 대해서 분배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노동 천국이 된 거죠. 노동 천국이. 주주는 저 뒤로 밀려도 한참 뒤로 밀린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요거 좀 중요한 건데 첫 번째 줄만 좀 말씀드리면 노조가 영업이익의 N%를 요구하면 근로자는 손실 위험은 사실 주주에게 남겨둔 채 이익 발생 시 주주보다 앞서 잔여 이익을 선취하는 게 되죠. 따라서 뭐 마치 주주 임명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래 보듯이 위험은 주주가 부담하고 이익은 근로자가 정률로 선취한다. 그렇다면은 위험과 보상의 대응 관계가 여지없이 깨지는 겁니다. 그 회사법상 이익 처분권은 노조가 아니라 주주에게 있어. 이거는 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상법 462조가 이익 배당은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안에서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잔여 이익을 배당할지, 유보할지, 투자할지, 부채 상환에 쓸지, 이거는 회사 기관 주주의 경영 판단의 영역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너무 영업이익에 무슨 미리 N%를 미리 띄워달라 하는 요구 자체는 이거는 사실 회사법 그 자체를 위배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노동의 이익 창출의 기여가 있죠. 인정하지만 그 자체가 이익 정률 청구권 주장의 논거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제 빨간 글씨를 보시면 더 좋겠는데
삼전 이익은 현재 근로자만의 기업 아니죠. 현재 근로자만의 기업 덕분이 아니라 수십 년간 축적된 투자와 주주, 자본, 기술 자산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노동의 기여는 이미 already 임금, 승급, 성과급, 스톡옵션, 장기 인센티브를 통해서 이미 보상이 됐어요. 따라서 영업이익 자체에 대해서 소유권자, 마치 자기 주주인장 소유권적인 청구권을 주장하는 것은 이거는 모순이다, 보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등 장치 산업의 경우 이렇게 선지급을 하면은 투자 왜곡이 굉장히 심해져요, 보면.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가 생존 조건. 없으면 그게 생존이 안 되는 거죠. 호황기 이익을 유보하지 못하면 불황기를 어떻게 대비합니까, 도대체. 그래서 고정비성, 보상 확대, 이거는 바로 경기 하강기 구조조정 압력을 증가시킨 겁니다. R&D 설비 투자 재원도 감소가 불을 보듯 뻔하고요. 네, 그 다음에 투자 축소, 고용 안정성 약화, 기업 가치 하락에 부메랑을 맞을 수밖에 없다. 뭐가 N율의 성과급을 이거를 띄워달라고 했을 때 그것이 만약에 받아들여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동 정렬 배분을 아무리 생각해도 성과급으로서 적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성과급, 합리적인 어떤 코드를 달았는데 합리적이 되려면 지금 이미 삼성이 OPI를 통해서 하고 있듯이 사전에 합의된, 약속된 KPI, 핵심 저거죠. 그 인디케이터가 되는 거죠.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와 목표 초과분을 기준으로 해야 되고, 영업이익 정렬 배분은 회사의 잔여 이익에 대한 준소유권으로 이미 변질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게 개정된 상법 개정. 그러니까 이제 거기 보면은 1차, 2차, 3차가 있는데 개정된 상법에 의해서 배임죄 피소 감형이 가능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이사회가 영업이익의 N%를 선할당하라는 요구를 수용했다. 그럼 당연히 배당이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주가가 하락하겠죠. 그러면은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됐어요. 이번 1차 상법 개정 그 내용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배임죄로 피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갖다 지금 노조에서 뭐 통과됐다 해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바로 뭐죠? 이게 함정이 있는 거죠. 네.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로까지 확대됐기 때문에 이 배임죄로 피소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삼성. 우리가 다 인정하는 거죠. 관리 삼성. 성과급 배분 원천이 뭐냐. 이게 사실 그동안의 관리 삼성의 대명사였죠. 트레이드마크였죠. 삼전 노조는 성과급 배분 공식의 깜깜이라고 공격을 해왔어요. 그렇죠. 지승호가. 하지만 삼전 노조가 얘기한 영업이익의 15% 요구하는 게 그거 바로 진짜 깜깜이가 되는 거죠. 무슨 근거로 도대체 영업이익을 매출의 무슨 몇 % 하는 게 다행이에요. 사실. 그 앞에 선단에 있는, 그죠? 영업이익이 15% 요구를, 이게 뭐야 깜깜이가 아닌 도대체 뭐예요? 그래서 관리 삼성, 그래서 그 성과급 배분의 원천을 경제적 부가가치 EVA, Economic Value Added에 두어왔습니다. 그래서 회사법, 경제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바로 영업이익이 아니라 EVA가 성과급 배분의 원천으로서 가장 정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간단히 보시면 이게 이제 성과 지표로서의 영업이익하고 그다음에 EVA를 보는 건데, 이 한번 이제 똑같은 조건에서 보는 건데, A 사업부, B 사업부입니다. 영업이익은 똑같이 10조예요. 투하 자본이 다르죠. 하나는 30조, 하나는 150조. 그러니까 B 사업부는 아주 장치 산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뭐 반도체로 봐도 되는 거죠. 자본 비용률을 8%를 일단 이제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제 자본 비용은 여기 이제 A 사업부는 이제 2.4조가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
30조를 갖다 이제 투자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8%의 자본 비용률. 그래서 3824에서 2.4조 원. 그러고 이제 앞에 영업이익에서 요거를 뺀 나머지 이제 7.6조 원 EVA로 계산이 되는 거고. 오른쪽에는 보면은 똑같은 영업이 10조지만 투하 자본이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자본 비용을 고려하면은 사실 EVA는 마이너스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뭐 성과급을 줄 여지가 없는 거죠. 이렇게 이제 자본에 대한 뭐 투자가 굉장히 인텐시브하게 일어날 그런 부서에 있어서 이걸 구분하지 않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1.6을 달라 이건 도대체 말이 되질 않는 거죠.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영업이익은 자본을 얼마나 썼는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잖아요. 성과급은 회계상 이익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회계상 이익 나누는 게 아니고 주주, 채권자, 자본의 기회비용까지 보상한 뒤에 남는 초과 가치를 나누는 것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바로 삼성전자의 어떤 그야말로 관리 삼성의 이 트레이드마크입니다. 이거 아닙니까? 네. 성과급은 회계상 이익을 그냥 나누는 게 아니라 주주, 중요하죠. 채권자, 제일 앞서죠. 1차죠. 그죠? 자본의 기회비용까지 보상한 뒤 나머지가 있을 때 그거를 사실은 종업원, 그 다음에 주주가 갖는 겁니다. 따라서 종업원이 쭉 노동자가 이렇게 미리 나서서 선출할 수 있는 그런 원고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거 우리가 이제 조심해서 봐야 되는데 성과급을 임금의 고정적 구성물로 볼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전체를 성과급 배분의 원천처럼 보는 거는 기업을 자본 투입 없이 운영되는 조직처럼 보는 오류를 범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센텐스 아닙니까? 영업이익 전체를 성과급 배분으로 이게 얘기한다면 그건 뭐냐? 기업을 자본 투입 없이 운영되는 조직으로 보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지금. 그렇죠. 따라서 EVA 경제적에 보고하시는 세후 영업이익에서 자본 비용 이게 바로 이제 뭉뚱그려지만 채권자고 주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요구되는 정산 수익률을 차감하고 나머지 그것이 이제 영업이익으로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아주 분배가 되는 거죠. 잉여이익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죠. 그래서 특정 연도의 영업이익은 시장 가격, 그래서 환율, 경쟁사의 공급 조절, AI 수요 등 외부 요인에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기준은 호황기의 우발적인 초과이익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영업이익 기준은 호황기의 우발적 초과이익을 곧바로 성과급으로 연결하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막대한 자본 투입과 경기 순환 위험이 있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단순 영업이익 배분보다 EVA 기준의 자본 비용, 투자 위험, 주주 요구 수익률, 자본 효율성을 더 잘 반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다시 나중에 좀 필요하면 토론 때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